신용철입니다. 우리가 일제감정기, 저는 사실 국권상실이라는 말을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건 일본 사람이 우리를 먹었다 하는 얘기니까 좀 불쾌한 면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참 많은 순환을 겪었고, 그 순환을 겪은 중에서 특히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게 요 운호 스님과 춘원이 광수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두 분들이 같은 점도 아주 많고 또 같지 않은 점도 상당히 많고, 그러나 목표는 결국 하나다 이제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평안북도 정주 오심리 사이에서 태어난 같은 집안의 삼종간입니다. 그냥 삼종이라는 것은 팔촌이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같은 거죠. 동고조 팔촌이니까. 그럼 춘호는 음력 2월 1일에 낳고 운호 스님은 2월 24일에 낳았으니까 24일 차이에 그 형제간입니다. 그리고 큰 집이 춘원 선생 댁이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이 운호 쪽인데, 춘원 쪽은 아주 집안은 상대에서는 괜찮았지만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몰락하기 시작을 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수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돼서 운호 스님 댁에서 그 제수도 가서 갖다 주기도 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제사를 못 지내서 그 고조 할아버지 위패를 운호 스님 댁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분들은 같은, 그렇게 나이도 같고 같은 고향에서 나왔지만은 아주 일생 동안 서로 다른 교육의 환경이 다르고 활동이 다르고 상당히 다르게 살았지만은 그러던 끝에 와서는 같이 함께 또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룬 업적이 많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았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도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 그 당시 우리가 고생하는 형태의 인간형을 하나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애국 또는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역사를 하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이타고라는 분이 얘기한 그런 살아가는 형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신은 몸을 숨긴다. 몸신자, 숨기는 자. 그냥 어려운 시기에는 몸을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운호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스님이 됐으니까 몸을 숨긴 거죠. 그러면 춘원이 광수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나와서 싸워서 사는 사람이니까 몸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마음을 숨긴 심은, 그래서 춘호는 심은으로 살았고 어떤 면에서 운호 스님은 몸을 숨기면서 살았다. 그러면 처음에 이광수는 일본에 유학을 할 때 생각이 정치가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대단한 기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일본 치하에서는 도저히 정치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걸 벌써 10살 중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명인이 되는 거다. 문화의 명인. 그냥 이름 명자죠. 문화로서 각 분야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것은 상당히 그분의 이제 벌써 굴절을 한 거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정치 그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무슨 문제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저 교수님이 이런 글을 하나 쓴 걸로 봤습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끄트머리에 있는 나의 소원, 그 문화를 굉장히 칭찬하는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백범일지를 뭐 아주 좀 과격하게 보는 분은 춘원이 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춘원이 교정 그거를 했다. 그 점은 대개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거기서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에 대한 생각, 또 춘원이 일생 동안 문화에 가진 거, 그 다음에 특히 일본 시대 하에서 다른 거는 할 수 없이 문화밖에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계속 관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거를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하는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춘원 연구학회에서도 그렇고 또 춘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론적인 말씀은 드리고, 또 지식인들의 역할이라는 것도 강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면서 협력도 하고 또 은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어차피 누구든 굴절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굴절, 자기를 아까 춘원처럼 꺾어 들어가야 되고,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운호 스님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스님으로 됐잖아요. 상당한 굴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이제 하는 점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났으니까 뭐 같은 건 말할 수도 없으냐. 문중이 같고, 그러나 환경은 춘원은 아주 가난하고 12살 때 부모가 다 돌아가고 고아가 됐고, 그 다음에 운호 스님 댁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머슴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춘원이 부러움을 받는 부자였죠. 그러면 고아가 된 이광수는 결국 동학 땅에 동학교의 그 박대령이라는 분을 따라서 가다가 서울로 오게 되고, 서울에서 사실은 어떻게 지나가다 뭐 얻어들은 일본 책 같은 거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일본어 교사도 되고 일본 유학을 가게 돼서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로 14살 어린 나이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운호 스님은 아주 부자라서 부유하게 집에서 했는데 사실은 20살이 될 때까지 한문만 배우고 그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를 갔다는 게 나중에 한일 합방이 되던 그 해에 도산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중학교, 초등학교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냥 처음 들어간 거니까 학교를. 그런데 그 이듬해 백오인 사건이 나서 학교를 그만둬서 운호 스님이라는 분은 일생 동안 학력이 그 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중퇴니까 그게 전체 학력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해서 고아가 된 춘원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선진국가 일본에 가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아주 천지차에 이제 교육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출발했지만은 너무 다른 교육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춘원은 벌써 그 당시에 문필로서 이름을 떨리게 되고, 그다음에 1910년 되면 벌써 이미 그 정주에 우리가 유명한 그 오산학교 교사로 오죠. 그때 오산학교의 교장이 남강 이승훈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제 원래 백혜순이라는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부인한테서 그 아들도 있었고 나중에 아마 20 몇 살쯤 돼서 죽었던가 그래요. 이제 그러고 그때 이제 학교에 있는데 백오인 사건이 나서 그 백오인 사건에서 남강 이승훈이 잡혀 들어가서 이제 구속이 돼 일제한테 구속이 되고, 이 백오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오노 스님은 학교에서 이제 폐교가 됩니다. 그 학교가. 그래서 학력이 거기서 이제 끝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부터는 춘원도 학교를 떠나고 그런데 학교를 떠나는 이유 중에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때는 되게 크리스찬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독실한 거기에 의미를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리문답 같은 걸 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네 그래야 되잖아요. 못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하고 불화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믿을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춘원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유럽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젊은 지식인들이 유럽을 많이 갔습니다. 원교부 장관 하던 안호상, 그분은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 있는 독일 학교에 가서 독일어를 배우다가 독일에 가서 예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했고 또 같은 경상도 의령 사람으로서 이금노, 언어학자 이금노는 안호상하고 똑같이 상하이에서 그 독일 사람이 만든 학교를 다니다가 또 독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베를린 대학에서 1927년에 박사학위를 하거든요. 그럼 두 사람도 같은 고향 사람으로 같이 하고 같이 학위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안호상은 대한민국의 문교부 장관이 됐고 이금노는 북한에 가서 무임서 장관이 돼서 1986년까지 북한의 언어학을 언어 관계를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도 정말 우리가 비교 연구할 만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우리 운호 스님과 이광수 이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1919년 이제 김성수 동아일보의 김성수 씨의 후원으로 다시 와세다 대학으로 가게 되고 16년에 매일신보에 무정을 씁니다. 무정은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1917년은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학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심청정, 춘향전처럼 전의 문학이었는데 이제 현대 문학의 시작은 이 무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17년엔 개척자 또 신생활론이 나오는데 이 신생활론은 우리가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는 논문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관심이 없죠. 저는 그 논문을 춘원학교에서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유교를 아주 지독하게 배격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그냥 유림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놈 내쫓고 앞으로 글도 못 쓰게 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산수를 잘 쓰고 제사 잘 지내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무덤을 파헤치더라도 자식들 교육에 충실해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서 유학 때문에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학에는 특히 성리학입니다. 양명학에 대해서는 부정을 덜 하는데 이 성리학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문학하는 분들이 별로 그 문제에 더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은 1910년대 중국에서 엄청난 유교 비판 운동이 벌어집니다. 오사운동 시기에. 이것을 중국 사람은 뭐라 하냐? 타공가점입니다. 타공가점. 그냥 공자의 상점을 때려 부셔라. 중국 자체를 공자의 상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오후 같은 사람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흐린 예교, 저런 류리쩌라고 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유교,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는 유교라는 예교가 성립될 수 없다. 지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사태가 가면서 민족주의 계열하고 공산주의 계열이 갈라지는 거죠. 거기서. 그게 19년이니까 그 19년을 지나서 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바로 창당이 되고 그 오사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북경대학의 진독수 이대수인데 한 사람은 도서관장이고 그 진독수는 문과 학장인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이 공산당을 이제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여튼 유림에서 뭐 들고 일어나고 이 글을 연재하다가 중단하고 뭐 난리가 날 정도죠. 그리고 이제 준호는 특히 그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왔었는데 오면 그 제사 요란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0년 좀 생각해 보세요. 소상 대상 그다음에 장가도 안 갔으면 여기다가 뭐 이게 하고 저 건도 못 쓰거든요. 성중으로 뭘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다 집어치라고 야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저런 불쌍놈 같은 놈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로서 가장 선진화된 일본 문화를 접하고 나서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나라가 하고서 이제 막 분개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이 없고 또 40대에서 공산주의자인 사람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대단히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년대 말에 가면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1919년에 독립운동에 대단한 기여를 하는 게 28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일본 형사들이 그 보초로 쓰고 있는 그 집에서 그 안에서 며칠에 걸려서 그 도쿄 유학생단의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했잖아요. 그 놀라운 일이죠. 적의 수도에서 보초로 쓰는 가운데서 그거를 해가지고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 전에 이제 발표하면 어차피 잡혀가니까 그냥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상하이로 도망가서 그걸 갖다 세계 이제 여러 나라에 알리고 그리고 그때는 임시정부가 구성이 안 됐을 때니까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해서 평안도 대표를 하다가 도산 안창호와 함께 독립신문사 사장을 하고 그리고 사료편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료편찬위원회 주임을 하고 이런 사료편찬 관계가 나중에 우리가 박은식이라든지 신채호 같은 분한테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 그 당시의 역사 자료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때 독립운동이 돈도 없고 뭐 저 사상이나 어떤 갈래의 분란도 많고 그래서 안호상 씨가 쓴 회고록에 의하면 안호상 씨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 하도 싸움들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를 가지고 일생 동안 비행기를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거 보고 이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마음을 좀 제대로 고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철학을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춘원 얘기도 하면서 그냥 하도 힘들고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맨날 피토하고 쓰러지고 그냥 아주 일생 동안은 병동이거든요. 춘원이. 그냥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부인이 맨날 살려내고 그냥 그러고 그 많은 소설을 썼지만은 그 연구하는 분들 얘기는 그 많이 쓴 이유가 그 원고로 받아서 치료비 하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뭐 집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실제 생활은 그래도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뭐 집에 거는 뭐 거의 아마 도움도 못 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원호 스님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저 노인 사진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독립운동 하던 때는 사진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온 것도 30세가 지나서 왔는데 그것은 좀 그런 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인현 바로 압록강 저 북쪽의 환인현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윤세복이라는 분이 그 3세 교주입니다. 동학에. 그 3세 교주 그분이 뭐를 했냐면 동창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장투쟁에서는 신흥무관학교가 대표적이고 그 당시 민족 그 운동에서는 역시 동창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이 동창학교는 대종교 신자들이 했습니다. 그 당시 민족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대종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대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시영 씨네 이회영 씨라든지 또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그 우리 역사학자들 신채호라든지 박은식이라든지 다 그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 대종교 신자들이고 또 거기가 백두산도 가까울 뿐더러 또 거기 고구려의 유적인 광개토항릉이라든지 하는 것도 가깝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분의 이름은 이시열로 고칩니다. 때시자 기쁠열자 거기 우리가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화 아니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이 논어의 규절을 이용해서 이름을 해 그냥 그분이 얼마나 학자적이냐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를 단총 박달나무에다 단총 아닙니까? 그냥 단의 윤성 윤세복이 단해거든요. 그리고 누구예요? 신채호가 단재 아닙니까? 그 당국대학 우리가 홍익대학 그 다 대종교의 명칭이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불천이라고 쓴 거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불천은 뭐냐? 천이 아니다 아니에요? 천이 아니다인데 독립운동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래서 당신은 참 용감해. 1000명도 당하겠어. 1000명 가지고 안 되지. 그래서 불천이 됐습니다. 호가. 1000명도 안 된다. 1000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은 독립운동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1000명을 가지고 싸울 것도 없으니까 불교의 불자하고 샘천자로 고쳐서 불천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봉선사에 가면 불천회관이 있고 봉선사의 출판사를 불천이라고 그러고 그 광동학교의 기숙사를 불천학사라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게 글자를 바꾼 거죠 이제. 그리고 고구려 유적답사, 그다음에 동창학교 교과도 이분이 작사를 했고 여기 근원운인이라고 무궁화라는 시를 쓰면서 근원운인이라고 작자를 썼는데 근원운인 뭡니까 저게? 무궁화 동산을 가꾸는 사람. 그냥 애국자 아닙니까? 무궁화 동산을 가꾸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운호라고 법호를 했잖아요. 그럼 운은 가꾸자. 저게 김맨다 가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호는 불교 아닙니까? 그냥 불교를 가꾸는 사람. 고자를 그대로 쓴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당시에 거기 동창학교 교사 중에 우리가 한국 근대사를 하는 분 중에 유명한 박은식, 신채호 같은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어학자로서 김영숙, 이극노 이분들은 다 북한으로 간 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 언어에 대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그냥 17, 18가지 한문만 배웠지만은 이제 여기서 그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고향에 있어서 우리 사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어디냐 하면 화서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서학파는 우리에게 많이 안 알려졌지만은 우리가 외세의 침탈로 아주 무너져 갈 때 유학의 마지막 발버둥이 그게 화서학파 아닙니까? 그래서 가평, 양평 이쪽으로 해서 포천 이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유교의 개혁과 이제 새로운 방향 그게 위정척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포천의 그 유명한 최면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원도의 유인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거기 동인데 평안도에는 박무린이라는 분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영향도 상당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히 이분은 민족주의적이고 아주 끝까지 일본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항하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가령 미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타면 도쿄에서 내리지도 않았대요. 일본 땅 밟지 않는다고. 우리가 춘원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춘원은 그 임시정부에서 도산 안창호와 함께 굉장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이 지금 친일파로 돼가지고 수렁에 빠져 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28 독립선언, 임시정부 수립, 독립신문사 사장, 사료편찬원, 그것은 훈장, 구국
독립훈장을 받아도 몇 개를 받을 건데 지금 뭐 그거는 말도 없고 이제 친일파로만 우리가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돌아옵니다. 그냥 건강도 나쁘고 돈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그 도산안창호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데 도산안창호가 원래 그러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 싸워가지고 못 이긴다.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니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마강한 미국하고도 맞짱할 땐 일본하고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역량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춘원 생각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간디나 중국의 손문도 그게 자기 나라에서 싸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질 않지 않냐. 그냥 우리도 우리나라에 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춘원은 또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굴복했다 일본한테. 그러면 들어오면 또 일본 경찰에 단병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이 또 안 잡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본하고 같이 뭐 좀 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비판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와가지고 특히 민족 그 개조론을 쓰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 이광수한테 지금 비판하는 그게 글이죠 신문에. 민족개혁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비하하고 단점을 얘기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읽어보면 지금도 그거 참 옳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제목 자체나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읽어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도산안창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수양동맹회가 이제 발기가 되고 그건 물론 도산과 함께 춘원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시 교사를 거쳐서 금강산내를 이제 춘원이 갔다가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중국에서 3년을 만났다가 헤어진 운호. 그때 운호가 아니에요. 그냥 이학수죠. 이학수인데 이시열로 이제 이름은 바꿨잖아요. 독립운동할 때. 그런데 밤중에 자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저기 바깥에 누가 왔으니 나보시오. 그래서 나가봤더니 누가 꼼꼼한 데 서가지고 형님 나요.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중이 돼 있잖아요. 중이 된 줄을 몰랐지. 둘이 그냥 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서로 붙들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춘원이 금강산 6이라는데 이제 긴 글을 써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뛰고 싸우던 사람이 어떻게 중이 됐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지나간 사연을 들어보니까 역시 앞으로 큰 중이 탄생할 것 같다. 그 말이 상당히 맞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들은 아주 일생 동안 서로 만나고 돕고 하는데 아까 우리 이민원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운호를 내가 먼저 놓다고 했다는 게 사실은 운호 스님이 늘 춘원을 도왔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부터 춘원이 운호 스님을 도운 건 거의 없어요. 세상을 떠난 춘원이 북한으로 잡혀갔는데 비서까지도 다 세워주고 그 가족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늘 운호 스님이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춘원보다 운호 스님은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춘원은 50년에 북한으로 잡혀갔고 이분은 89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인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산을 만나고 수양동호회 문제로 또 흥사단 안창호 선생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이태자 단종회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소설 중에는 우리가 순수문학에 무정이니 무슨 유정이니 흑인이 재생이니 이런 많은 소설이 있죠. 그 하나의 소설입니다. 우리가 문학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마이태자, 이차돈회사, 원효대사, 뭐 단종회사, 이순신 그건 전부 역사 아닙니까? 역사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게 뭐 문학 같지도 않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사실은 이분은 이 문제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가 일제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말 못하게 하고 우리 역사를 못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쓴 우리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러면 이분들은 그 어려운 한문을 읽으면서 그거를 그대로 써놓은 거죠. 전부. 그러니까 2차 도내사 이분이 한문 읽어서 한 거고 원효대사도 그렇고 단종회사도 사실은 그때 뭐가 있었나요? 그냥 왕조실록하고 연연시기술 읽어가지고 써놓은 거죠. 그럼 요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16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왕사남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의 원형이 이 단종회사입니다. 전부. 여러 사람이 지금 저작권이 넘어갔으니까 책을 새로 내고 그러지만은 그 원형은 그래서 원형 내는 사람도 표지에다 이광수 이 책을 읽지 말고 역사를 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특히 단종회사 문제는요. 저건 그 이광수의 책이 기본입니다. 그게. 예. 그런데 그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 소설보다는 막 논설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역사 얘기다. 이 책이 나올 때 그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렇게 슬픈 일은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을 거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인정과 의리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바뀔 날이 없지 않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본다고 지금 그런데 다행하게도 그 100년 전의 소설 아닙니까? 100년 전의 소설이 지금 21세기에 우리한테 역사 공부시켜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종을 내쫓은 사람, 그 다음에 세조를 욕하는 사람, 그 얽혀진 사람들, 뭐 산수를 찾아가고 책을 찾아가고 욕하고 칭찬하고 뭐 24일, 26일까지는 뭐 영월에선 난리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100년 만에 현실화시킨 사람 이런 점에서 이 단종회사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단종회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나오는 역사책 이순신도 들었죠. 이순신은 읽고 박정희 대통령이 간복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흙을 읽고 정주영 씨가 간복을 했다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충무공 선양에 있어서 아주 이분이 대단한 공헌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아일보사 편집국장을 하면서 이순신 전적지를 찾아다니면서 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동아일보에다 실은 겁니다. 일제시대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현충사가 없어진 거를 복원을 하거든요. 창피한 얘기지만은 그 충무공 집안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충무공 묘지까지 다 경무에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동아일보가 중심이 돼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찾아요. 그때 편집국장이 이광수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충사를 다시 짓고,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동아일보에다 이순신을 쓴 거죠. 일제시대 이순신을 쓰는데 일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충무공 선양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위대한 흑이라든지 유종이라든지 하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운호 스님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운호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운호 스님이 아니니까. 이 당시는 다른 이름이죠. 이제 만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상해 가서 안창호를 만나서 흥사단에 가입하고 또 한족신복하다가 21년 때 와가지고는 이거 중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삼연동에 나서 한국에 들어가서 한번 좀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만 일본 경찰한테 탈로가 났죠.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에 조계사 그 근처에 와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들어오다가 또 압록강에서 걸려가지고 또 2주 동안 또 갇혔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결국 탈로가 나서 외경이 쫓아와서 두루마기를 뒤집어 입고 뛰어서 이제 기차를 그냥 막 되는 대로 치지 못한 게 경원선을 타고 철원을 지나서 평양에 가서 내렸는데
배는 고프고 어디로 갈 곳은 없고 식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중이 가거든요. 아이고 절에 가서 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가는데 절에 가니까 중은 없고 부처님만 우습고 앉았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쌀 가지고 밥을 해먹고 났는데 스님이 안 와. 그 이튿날 스님이 오나 그랬더니 스님은 없고 빈절인데 눈만 와서 그냥 한 길이 와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겨울을 혼자 절에서 지내는데 할 일은 없으니까 한문은 많이 배웠고 그래가지고 그 불경을 읽다가 재미도 있고 그냥 봄이 되니까 스님이 올라와요. 거기가 눈이 많아가지고 스님이 저 집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짓말로 시켜서 이름이고 주소고 다 거짓말로 시켜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렇다고 잠시 피하려고 그랬지 정말 중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이 되려고 그러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근데 이게 말사거든요. 본사가 유점사인데 유점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중 거기다 두지 말고 데려와라. 거기 가서 행정을 맡게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있던 월초 스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리 보내라 당장. 그래서 금강산에서 경기도 그 광릉 세조대왕릉이죠. 그쪽 봉선사로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21년을 오는데 돌아갈 때까지 그 절이 죽어집니다. 그러니까 60년을 가까이 주고 하는 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은 거기 왜 화환들이 좀 있잖아요. 그때 그 오너 스님이 세운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보내주시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뭐해도 하나 할 거는 아주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월초 스님하고 싸웁니다. 너는 이놈아 독립운동 하려고 머리를 깎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국의 주제소를 다 때려부시고 파출소로 근데 주제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민족 계몽을 시켜야 하는. 그래? 그냥 스님이 그냥 불을 끄는 거예요. 밤인데. 불을 왜 끄십니까? 어떠냐? 어둡죠. 어떻게 해야 돼? 불을 켜야지. 뭘로 켜냐? 성냥이나 촛불을 켜야죠. 그렇지. 그런데 이놈아 네가 지금 하는 짓은 칼이나 몽둥이로 휘둘러서 불을 켜려고 그래. 그게 되냐?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국의 주제소를 때려부시며 네가 뭘 알아서 민족을 계몽시켜. 너부터 공부를 해. 너부터 힘을 기르고 중노를 잘해도 독립운동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양반이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이런 분이 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감봉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진실한 독립운동가다운 또 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춘원하고 운하는 그런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이제 그러는데 월초 스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재산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의 병을 기도로 고쳐줬다고 해서 아마 지금 같으면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쯤에 중요한 뭘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싫다고. 근데 땅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가련동 수국사를 그분이 창건했습니다. 그 기술자 나라 국자 아닙니까? 그 수국사가. 그래서 평생 동안 주지 보장을 받고 그래서 30년을 하다가 봉선사로 와서 또 15년을 주지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독립운동가죠. 그분이 길러는 독립운동가가 건국공로 훈장 받은 분이 두 분입니다. 은호 스님하고 또 우남 김성숙. 중으로 3.1운동을 이도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차관까지 하고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의 그 청년들을 상당히 이제 기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운호 스님을 이제 그 경전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불경을. 그러니까 금강산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범호사 가서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운사에 가서 박 스님한테 하고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그 스님한테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팔만대장경을 번역할 수 있는 한문을 일생 동안 많이 배웠겠다. 머리는 좋고 또 그분한테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미천이 완전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월초 스님이 동국대학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네. 그 명진학교라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1929년에 와가지고 이제 스님이 됐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스님을 했는데 개운사에 가서 그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청담 스님을 만나가지고 조선 불교 청년연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보니까 아이 저놈 독립운동을 또 한다. 그래서 잡으러 오니까 또 내뺐죠. 그래서 중국으로 내빼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이분이 도망은 잘 가고 변장은 잘하고 잡히질 않습니다. 일생 동안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한 아까 두루마기도 바꿔 입고 내뛰었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중국을 갔습니다. 그럼 부인은 거기 있는데 부인을 내버려 두고 9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 그 집에 찾아갔더니 나요. 그러니 나가 누구냐?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 나 여보라고 그러지만 나 중이라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그건 뭐 중원 중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친구들을 만났거든. 나 중이라서 난 야 이놈아 지금 나라가만 하는데 중이 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독립운동을 또 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3년 동안 하는데 알지 않습니다.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죠. 만주가 몽땅 일본한테 넘어가는데 뭐 독립운동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습격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또 잡히고 근데 이 사람 안 잡히거든. 그래서 봉선사로 다시 또 도망쳐 왔죠. 그래서 봉선사 와서 또 이제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참 파란만장하게 사는 분들입니까? 1937년에 우리 그 윤봉길 의사 사건도 있고 그 안창호 투옥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수양동의회라는 것도 민족주의라고 해서 해산 명령 내리고 그래서 이광수가 주관이 되니까 거기에 된 한 100여 명이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냥 중일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을 상당히 그때 이제 잡아가두고 그랬을 때죠. 그랬는데 결국 도산이 세상을 떠나죠. 그냥 도산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둘인데 역사에는 이순신이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도산이다. 그래서 쓰러졌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도산이 서거했다는 얘기도 이 사람도 병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쓰러졌다고 그러고. 근데 일본 관리들은 와가지고 도산이 죽었는 걸 아냐? 누구한테 들었느냐? 뭐 그런 것까지 전부 따지고 또 장례도 그냥 통제를 해가지고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가족들은 고향으로 시신을 옮기자고 그러는데 아마 춘원이 주장해가지고 망우리로 하자. 그래서 이제 망우리로 했는데 그 장례도 못 가게 해서 사람들 발표도 안 하고 그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춘원이 이제 굉장히 희망을 잃는 거예요. 그분이 지주였는데 그냥 나중에 뭐 친일이다 부일이다 하는 게 그 뒤에 오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었지만은 일각에서는 무엇인가 도산하고 춘원하고 밀약이 있었다. 돌아가기 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고 나서 춘원이 굴절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과 협력을 하고 자기가 장시개명을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무죄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물론 뭘 갖다 정확하게 증명을 하거나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인협회 회장도 하고 중국도 가고 나중에 창씨개명도 하고 이제 합병 권유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친일로 지금 비판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운호 스님 문제는 또 재미있어요. 운호 스님은 절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하시오. 운호 스님은 난 창씨개명 벌써 했어. 언제 했습니까? 난 석시인데
불가는 석가의 석씨 아닙니까? 석씨요. 그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은 그러면 해. 일본에서 성 한자 있지 않소? 그냥 이시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시로 창씨 개명을 한 셈이에요. 네? 그 대신 발음은 일본말로 하시오. 이우군이니까 스모모 우공으로 하면 되지 않아. 참 그 대단한 아주 재치가 있고 이제 그런 분이죠. 그래가지고 아들은 그 시골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고 그러죠 나중에. 네. 그래서 여기 이것은 이제 그 말하자면 부일, 친일, 예? 뭐 이런 거로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불행한 시대고 오늘날까지도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41년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니까 그때는 뭐 상당히 이제 우리 지도자에 대한 그 압박이 이제 심해질 때죠, 이제. 그래서 총독부 근데 요 시기에 이제 나온 게 원효대사 보면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불경을 그냥 풀어가지고 써놓은 그거 보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왜 내가 이 소설을 쓰느냐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민족이 상당히 우수한 민족인데 그런 거를 자기가 알리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43년 이게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병 권유라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아까 독립 국가를 위해서 실력을 기르자 하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춘원을 찾아가서 아니 일본의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학생은 나가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우리도 언젠가 독립국가가 돼야 될 텐데 그 공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국가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다 그냥 허위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역시 해결하지 않은 문제고 우리가 친일파 사전에 있어서도 아주 춘원을 최고 친일파로 해놓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더 얘기가 될지 모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호 스님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월초 스님의 배려로 이분은 그냥 절에 들어와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에서 하는 일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오후를 굶는 그런 것도 있대. 또 맨발로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춘원이 그 금강산에 가서 놀란 거는 오후를 굶으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냥 밥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그런 걸 보고 너무 놀랐다고 춘원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냥 서로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대한 스님이 나올 거다 하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엄청난 팔만대장경 번역을 주도한 분 아니에요? 그 팔만대장을 번역하는 그 동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때 그 밑에 있는 젊은 스님이 어느 경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설명을 쉽게 해 주니까 아유 그렇게 쉽게 해 주니까 잘할 수 있는데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법화경이나 뭐 무슨 경이나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제가 한문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전부 불경이 한문으로 돼가지고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언제 제대로 한문 가르쳐서 그걸 할 수 있냐? 한문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틈틈이 이제 그때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 3분의 1까지 하고 그분이 돌아가고 그 제자가 하는데 한 37년 걸려가지고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에 불교가 들어온 뒤로 처음으로 2001년에 우리나라 불교가 한글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 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절에 조용히 있으면서 마음을 절대 변치 않으면서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해방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때 봉선사에는 월조 스님이 돌아가면서 재산이 많으니까 거기다 학교를 하나 만들죠. 홍법학원이라고. 그 홍법학원을 하는데 일본 말기가 되면 굉장히 하죠. 녹그릇 같은 것도 저때 뺏어갔거든요. 왜? 탄피 만들자고. 그리고 뭐 젊은 중도는 또 데려다 군대 보내고 이러냐 결국 중단이 됐다가 해방 때까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분 조용히 거기서 이제 봉선사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선사는 여러분 다 안다시피 광릉에 있는 절로서 7대 세조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가 지은 절입니다. 그래서 25교구 본사고 교종의 본찰입니다. 자, 그러면 1944년에 이제는 해방에 가까웠잖아요. 춘원은 지쳤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남양주 진전면 사릉리라는 데로 조그만 집을 짓고 농사를 거기다가 소를 사서 이제 농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일생 동안 거기서 그렇게 조용히 살겠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가 4년 반입니다. 48년 9월에 돌아오니까 사실은 49년에 반민특위로 잡혀다니고 그 다음에 50년에 잡혀갔으니까 거의 마지막 4년 반을 사릉에서 이제 지낸 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벌써 아무리 친일파라고 해도 춘원의 모든 작품을 금지시킵니다. 모든 작품이 다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는 걸 몰랐습니다. 춘원은 45년 해방이 되는 걸 몰랐어요. 여기는 누가 가 있었느냐 하면 그 딸, 자기 어린 딸하고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딸하고 가 있었고 또 박정호라는 젊은 사람하고 그 농사 도와주고 원고도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냐 이제 거기서 철퇴를 맞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일본과 그런 관계로 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회하는 뜻으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나중에 돌베개라는 수필집이 나오는데 그래서 돌베개 비지 말라고 부인이 그러는데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돌베개 주고 농사를 집니다. 그때 돌베개라는 저서의 서문이 아주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이제 그런 규절이 첫 규절이 나오냐 사릉회와 농사하고 사니 벗 하나와 소 하나로라. 그냥 나하고 친구 하나하고 소 셋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그 벗이나 그 소를 일치화시키는 거냐. 자기도 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 끝 규절에 가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오이랑 따먹고 냉수랑 마시고 잠시 돌베개를 베고 창 밑에서 낮잠을 자니라. 아주 한가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낮잠을 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그 시기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고민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느냐, 하여튼 고민을 하다가 결국 무념무상, 아무 생각도 안 하기로 했다. 이게 무념무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념무상으로 글을 쓰지 절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춘원이 2년 동안 그 많이 쓰던 누에 실 뽑듯이 써내던 글을 2년 동안 중지를 합니다. 춘원의 절필의 시대로. 근데 무념무상이라는 말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념무상이 아니지. 다념다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46년 4월에
은호 스님이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합니다. 봉선사에다가 중학교를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금년이 80주년입니다. 80주년 지금 80년사가 곧 나옵니다. 그 바깥에 우리 그 화환들 보셨지만은 그에 우리 저 두 개의 고등학교와 중학교 하나의 그 학교들이거든요, 이제. 예. 그러면 어떻게 세웠느냐? 해방이 된 지 20일도 안 돼가지고 봉선사의 그 말사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할 일이 뭐냐? 인재 양성밖에 없다. 그 인재 양성을 하려면 어떠냐?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럼 당신네들 절에 가지고 있는 땅 먹을 것만 내놓고 다 내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농지 45만 평, 그 다음에 임야 1200정봉 합쳐가지고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으로 광동중학교가 세워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48년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도 없고 인가도 안 났는데 학교를 열었어요. 입학식을 하고.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런데 그때 그 입학식을 어디서 했냐면 법당. 그 부처님 앞에 법당에서 시골 사람들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군정청 때예요. 그 군정청 문교부 장관 유옥겸이 와서 축사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건물도 없고 인가도 안 난 중학교에. 그런데 그 은호 스님의 대단한 인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안북도 정주의 인물들이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현상윤 정주 사람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문교부 장관 된 정주 사람입니다. 네? 김옥, 우리가 문학가의 김옥, 역사가의 이기백, 또 이기문, 뭐 지금 저 조선일보의 그 방씨들, 그 다음에 저 백병원 백씨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막강한 파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춘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친일파 춘원을 타도하라는 게 막 서울서 해가지고 그냥 청년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사령으로 타도하자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부인이, 근데 부인이 하여튼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춘원보다도 부인이 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고 봉선사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봉선사가 어디보다도 안전한 거는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을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동학교, 새로 생긴 광동학교에 교사로 좀 와라. 그래서 영어와 국어 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춘원이 새로 생긴 그냥 ABCD를 가르치는 중학교 선생으로 간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다니던 학생 얘기가 재밌어요. 영어를 하는데 돼지를 가르치면 돼지를. 그 돼지가 어떠냐? 살이 쪄가지고 디룩디룩하고 픽픽 쓰러지지 않냐? 그래서 피그다. 그래가지고 그 일생 동안 안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역사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고 그렇지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 그 위가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대사부터 치 배우자. 그랬다고 그러고 그 아주 그 독특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교가를 그 학교에 지어서 지금도 그 학교의 교가를 춘원이 하고, 네, 현재명 작곡의 이광수 작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학교에다가 자연석에다 교가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자연석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그 춘원이 가가지고 사실은 한 학기밖에 안 있었거든요. 한 학기 있는데 되게 아주 차를 마시고 그 차에 대한 글도 거기서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불경을 읽고 또 연불 하고 그냥 또 스님 생활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애들 가르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제일 그분이 일기에다 많이 쓴 게 산보예요. 근데 봉선사 뒤가 그 천하의 밀림 아닙니까? 지금 광릉숲이라는 게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의 폐라고 할 정도니까 그냥 거기에 그 당시 일기를 많이도 안 썼고 9월에 28일에 일기를 썼는데 거의 그 속에 혼자 걷는 거에 됐었습니다. 그냥 아마 춘원의 일생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자연을 가지고 일기를 쓴 게 처음이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풀, 나무, 뭐 새, 뭐 거기 만난 사람, 절 이야기 그런 것뿐이죠. 그때 쓴 일기 중에 유명한 일기 중에 하나가 죽은 새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새는 산보하다 보니까 새가 하나 죽었어요. 새를 묻어주고 왜 죽었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가족은 누군가, 죽는다는 건 뭔가, 사는 건 뭐냐, 나는 무슨 인연으로 널 묻어주냐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한 10페이지 되는 긴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가의 경지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돌아와서 방에 보니까 세 손님들이 와 있더라. 78세 된 여자분은 평생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78세가 돼서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 나한테 독립운동의 지혜를 물어보러 왔고 또 한 사람은 결혼도 한 중으로 어떻게 또 불교를 발전시킬까 하는 걸 자기한테 물어보러 왔고 또 한 사람은 학문을 하는데 학문을 어떻게 하나 해서 세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러 왔더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세 사람이 나한테 온 목적은 다 다르되 잘못 온 거는 똑같다. 그것이 명언입니다. 역시 문학하는 분들이 달라요. 잘못 오기는 똑같다. 그 말로서 죽은 새를 묻어준 얘기를 해줬다. 그게 그 문장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김윤식 교수도 아주 멋있는 돌베개 시대의 사상이라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일생에 있어서 맨날 그냥 아프고 바쁘고 그냥 정신없이 떠다니다 4년 반을 그렇게 한가하게 와서 별로 근심도 없고 먹고 살 근심도 없고 또 쌀 떨어지면 이 오너 스님이 또 대줬어요 전부 여기서 농사 짓는다 그래도 말이 농사지 처음에 와가지고 뭐 갑자기 뭐 농사가 그러면 농사 질 줄 알겠어요 또 그리고 소도 나중에 사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설을 끝나고 그러면 한 해가 가고 47년이 되니까 이제 사명이 떨어졌죠.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도산을 써달라. 그래서 47년에 나가서 참 놀라울 정도. 5개월 만에 도산 안창호로 씁니다. 우남, 예승만, 백범, 김구, 그 다음에 이시영 부통령 다 있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으니까 아직 대통령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군용청 시대니까. 그래서 그게 최초에 나오는데 다만 아마 친일 문제로 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름을 안 쓰고 도산 기념사업회라고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꿈이라는 게 사실 가실이라는 저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자기 입장을 덧붙여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베개죠. 이제. 돌베개는 48년 나오는데 거기 와서 사는 거를 수필로다가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봉선사에 들어가서 하는 거를 한 파트로 하고, 그 다음에 사릉에서 사는 농사지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내 나라라든지 뭐 인생의 즐거움이라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뒤에 한 40, 50페이지는 아주 한문 거의 없이 순수한 한글로 쉽게 썼어요. 그거는 아주 참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에 내 나라라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백범의 뒤에 있는 그 글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골서 농사도 해보고 그랬던 사람한테 춘원이 낯질도 잘하고 새끼도 잘 꼬고 그 시골 일도 다 잘한다고. 그 아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골서 농사 어렸을 때 했죠. 농촌에서야 뭐 저도 농촌에서 자랐지만 그 일 다 하거든. 낯질하고 새끼 꼬고 뭐 그런 거 해봐야 되니까. 여기 농사 질 때도 물쌈 하는 얘기, 뭐 소의 얘기 그런 거 하는데 그 소는 이게 보통 소가 아닙니다. 춘원에 있어서는 소가 자기입니다. 소와 춘원의 그 일체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사릉시가 다시 나오는데 도산안창호하고 농사일, 그 다음에 꿈, 나 소년편, 뭐, 그러면서 이제 죽은 세우는 아까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48년 8월에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냥 4년 반 만에 서울로 돌아가고, 그해 이제 나의 고백, 그건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참회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서 몇 년에 태어나고 뭐 대정 몇 년에 뭘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본 천황한테 절하고 이런 거 이제 좀 비판하고 그때 절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 초등학교 때 학교 다녔습니다. 저 일제시대 학교 다녔는데 들어가면 그냥 아침에 교장 그냥 누가 나와가지고 황복시민서선서 하면 뭐 따라서 우리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그냥 따라하고 그러는데 그땐 장씨개명이 뭔지 어려서 뭘 알아요? 잘 모르죠. 그리고 장씨개명 안 한 학생이 없죠. 안 하고 학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49년에 되면 반민특위로 이제 잡혀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건데 거기서 한번 4분의 3인가 얼마로 해서 석방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유명한 일을 하는 그 사릉 사람들이 300명이 진정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법원 거기로. 아니 저분이 여기 온 뒤로 우리한테 애국가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게 친일파입니까? 그리고 진정을 하고 아니 저분이 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형사들이 와서 날 감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그 법원 있는 사람들이 에이 농사들이 와서 농사나 짓지 뭘 안다고 와서 그러냐고 쫓아보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영근이가 그냥 손을 깨물어가지고 혈서를 썼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지금 뭐 폐병 몇 기인데 제가 대신 복역을 하겠으니 아버지를 수록시켜달라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무죄로 이제 석방이 됐죠. 이제. 네, 그래서 49년에 그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꿈이라는 그 책이 그냥 아주 잘 팔려서 그리고 이제 아주 참 오래간만에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49년인데 50년에 2월 달에 이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때 그 춘원에 고향에는 친척이라는 게 운호 스님밖에 없어요. 운호 스님이 그때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부인 쪽이나 서울에 이제 그쪽 사람들은 많고 그러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50년 7월 달에 북한으로 잡혀가고 북한에서 뭐 이제 병이 들어서 나중에 확인됐지만은 그 공부할 때 친구였던 벽조 홍명희가 부수상이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마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먹어서 이제 결국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그 아들이 나중에 미국의 교수였거든요. 물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그 묘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묘도 확인이 됐고, 근데 그 핵물리학자를 그때부터 북한에서 잡아놓으려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났고 또 맏딸도 세상을 떠났고 지금 둘째 딸만
35년생인데 아직 미국에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호 스님이다 하십니다. 그럼 해방이 되니까 춘호는 난리가 났지만은 운호 스님은 신났죠. 이제 세상이 됐죠. 그래가지고 스님을 했지만은 이제 독립운동을 정치를 하려고 다시 서울 가서 조선혁명당 교육부장을 했거든 전에. 조선혁명당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안 되거든 정치를. 아무리 못해도 스님 30년을 했는데 정치가 되겠어요? 그냥 그만두고 돌아와서 이제 경기도 교무원장을 하다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세우고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분의 일생은 거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아주 밝은 시대를 맞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동중학교 교사로서 춘원을 이제 그러고 근데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시골 아주 별것도 아닌 학교 아니야. 그냥 춘원도 좀 머뭇머뭇했대. 그러니까 형님 지금 우리 학교가 형님 때문에 유명해지겠지만은 앞으로는 학교 때문에 형님이 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맞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춘원에 연고된 곳이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없지 않아요. 그 학교밖에. 그래서 그건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학교 명예교장을 시킵시다. 춘원이 명예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교장실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죠. 명예시장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사 요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작년인가 언제는 하여튼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분들 보고 그러면 독립운동가 운호 스님이 그거 다 시켜서 했다고 그래라. 그러면 되지 않냐. 건국공로 훈장을 받은 운호 스님이 했다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광수가 거기 갔던 것도 우리가 은거 무슨 집거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죠. 그냥 도망갔다고도 쓰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우거라는 말을 쓰죠. 나그네 우자 아니에요? 나그네로 머문다. 근데 그때 일회 졸업생이 그 춘원의 학교 때 자기 은사의 집에 가서 자면서 보니까 문패에다 이우라고 썼더라고 말이에요. 나그네 이서방이죠. 나그네 이서방. 그래서 춘원 자신은 나그네로. 춘원은 항상 불안하게 떠돌아다니고 방랑하고 안정을 못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냥 마음이 변하고 좀 이런 분이거든요. 이제 문학하는 분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괴로우면 그냥 집어치고 절로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아들이 쓴데도 그랬어요. 야 우리 다 달고 우리 저 어디 떠나서 그냥 후를 벗고 어디가 살자.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전쟁통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탔습니다. 봉선사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종인데 그 종이 보물 397호였는데 이번에 국보로 금년에 성격이 아마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 스님도 그냥 학교 불탔고 절도 불탔고 그리고 이분은 6.25 때 인민군이 나왔을 때도 불교적인 입장에서 아주 잘 대해줬어요. 네? 학교도 보호할 거고. 그러니까 구입할 수복이 되니까 그때 저도 겪었는데 무서웁니다. 그때는 경찰도 없고 법이 없을 때예요. 그냥 치안대라는 데서 그냥 그 시대 나쁜 짓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쏴주기도 하고 우리 그냥 이웃에서도 막 잡혀주고 그럴 때인데 우는 스님도 잡혀서 총살 직전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법원이 아니에요. 그냥 창고나 갖다 가두고 멈추고요. 같이 있던 분이 얘기를 하는데 스님 나오셔. 그러니까 아유 저 양반 죽었구나. 그랬는데 경찰서장이 뒤도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남쪽으로 뛰십시오. 그래서 저 청룡사 여기 청룡사라고 되어 있는데 청룡사죠. 근데 그로 도망을 가서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잘하는 청룡사 주지에 잘하는 사람이 양조 경찰서장이 왔어요. 그분이 살려낸 거예요. 그냥 아주 처형 직전에
살아나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래서 9년 동안을 통도사 이런 데 있다가 59년에 돌아오니까 잘했죠. 그렇지 않으면 희생이 될 뻔했죠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통도사에 많이 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그 김성학 이런 사람들하고 원고를 쓰고 또 편찬하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전쟁통입니다. 전쟁통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그 받으신 책에 보면 그 원고가 있어요. 친필. 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그 편찬위원회의 원고지 있어요. 그 누가 김성숙에 대한 그 원고인데. 예. 그리고 이분은 그때도 틈틈이 이제 그 번역을 하는 겁니다. 불경 번역을 하고 또 그 전국의 유명한 사찰로 다니면서 또 강의하고 그러면서 또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사전을 만든 놀랍습니다. 그 불교사전에 처음에 나온 거 보면 말을 어떻게 한문만 하면 그렇게 쉽겠어요. 편애니, 지은이, 여건이, 편자 무슨 뭐 저자 이렇게 안 쓰고 그렇게 쉬운 말로 쓰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64년에 가면 번역을 해야 되겠다. 불경. 그 동국대학교에다 동국역경원을 만들어서 역경원장 겸 역경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이제 정식으로 불경을 번역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결국은 3분의 1 정도 완성이 됐는데 그 이분의 수제자 오른 스님이 작년에 세상을 95세로 떠났지만은 그분이 맡아서 2001년에 끝을 냅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위에 있는 게 불교 사전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오른 스님이 그 번역된 경전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준원 이광수라는 사람은 무정, 흑, 뭐 이런 여러 소설을 통해서 한국 현대 소설을 시작한 선구자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 잡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그 문학 전통 수립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이태자 단종회사 이순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대중화시키는데 또 공헌한 분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독립신문사사장,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관계한 그냥 대단한 업적이죠. 요새 욕먹는 거 빼고는. 예? 그 다음에 운호 스님은 뭐 길게 안 하겠지만은 아주 독립운동을 해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거고. 또 광동중학교 설립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교육에 또 큰 공헌을 세웠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갔을 때 오른 스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애국인이고 교육인이고 지식인이고 그래서 칭찬을 했고 법정 스님은 이분한테 조교처럼 불교 사전이나 한 걸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분의 가르침과 길을 불교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실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무소유를 쓰는 날에 바로 법정 스님이 운호 스님을 만나러 봉선사 가던 날의 일기입니다. 그게. 네. 그 난초 죽이는 그 얘기가. 그러나 집안으로 볼 때 운호 스님은 결혼하고 나서 스님이 됐으니까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다 흩어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남은 거는 자기 자신, 또 돌아간 뒤에 훈장, 그리고 봉선사에서 이제 위대한 스님으로 바치는 그거는 있지만은 가정은 다 파산이 되고 뭐 알 수도 없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준원이 광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알다시피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은 지금 뭐 부일이다 친일의 수렁 속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떤 유명한 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다. 춘호는 단종의 슬픔을 가지고
울어주는 것도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한테 당하는 그 아픔을 울어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다 많은 시간이 가면서 보다 많은 문제가 보다 많이 우리가 논의가 되고 또 고친 거는 이제 고쳐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기를 역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를 굴절시키면서 운하는 몸을 숨기면서 스님으로서 살아갔다고 하면 이광수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천황 앞에서 가서 절을 하고 그걸 강요받아서 거부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고 내가 글을 써도 그게 검열을 얻고 나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 글들은 밀수입의 포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지 않고 그때 검사 안 받고 됩니까? 모든 글이. 일제시대 이수신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그냥 원어 스님이 세운 학교를 제가 다녔고 1학년서부터 춘원이 쓴 교가를 부르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 또 춘원학회에도 좀 관계를 하고 있고 또 광동학교는 제가 아직 경영에도 좀 관계를 하고 이제 그런 거로 해서 뭐 제가 문학도 잘 모르고 불교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고 시대와 또 그분들의 삶의 역사 뭐 그런 것만 조금 제가 그냥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